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새로운 인생을 결심하고 사업을 시작한 30대 여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어려운 일도 많긴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새로운 일을 할 결심을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어머니 덕분에 큰 결심을 할 수 있었죠. 사실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인생의 큰 변화를 맞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이혼을 통해 그 의미를 조금 더 잘 알게 되었지만요. 저의 이러한 엄청난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 사연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용기 내어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홀어머니가 키우셨어요. 제가 기억이 있을 때부터 아버지는 늘 아프셔서 병석에 계셨거든요. 그러다 결국 제가 중학생이었던 시절에 돌아가셨죠. 아버지 장례가 치러지던 날에 저는 슬프기보다는 이제 아버지가 아프지 않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슬픈 감정보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어머니가 장례식 내내 너무나 서럽고 슬프게 우셨던 모습이었어요. 어머니는 세상 전부를 잃은 것처럼 울고 또 울다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 또 우셨어요. 저는 그런 모습의 어머니를 처음 보았죠. 그리고 그날 어쩌면 저는 마음을 열어 어머니를 받아 안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어머니는 저에게는 어렵고 냉정하고 서운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이야 아픈 남편과 어린 딸을 책임지기 위해 밤낮 없이 생계에 뛰어들어 억척같이 살아야 했던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때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어머니는 늘 정신없이 바빠서 집안일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고 저는 늘 혼자였어요. 학교 행사 때마다 다른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웃을 때 혼자 서 있고 갑자기 비가 와서 아이를 마중 나온 우산 쓴 아줌마들 사이로 혼자 비를 맞으며 집에 갈 때 느꼈던 서운함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인지 저는 소심하고 조용하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얌전한 아이로 자랐어요. 선생님과 어른들 말을 잘 듣는 모범생 그 자체였죠. 하지만 어머니는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어요. 어머니는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다른 시도를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시장에서 작은 식당을 하던 어머니는 식당을 불같이 일으키더니 사업을 다른 곳으로 확장을 하면서 가세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렇게 호탕한 사업가 기질의 어머니와 정반대로 저는 집에만 있는 소심하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이런 성격 차이는 제가 점점 자라면서도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자식들이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부모님들이 딴짓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는 잔소리를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 집은 정반대였어요. 나연아, 이번 방학 때 호주에 가는 거 어떠니? 가서 영어도 배우고 다른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오면 좋잖아. 엄마 친구 아들은 호주 갔다가 아예 거기서 눌러 살면서 대학도 거기로 간대. 너도 한번 다녀와. 나 혼자? 혼자 외국 가서 어떻게 있다 와. 싫어. 무서워. 다 큰 고등학생이 뭐가 무서워?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혼자 간다는데 어릴 때 외국 경험을 해보는 게 얼마나 좋아. 엄마는 해보고 싶어도 못 해봤어? 호주 날씨도 좋고 너무 살기 좋대. 싫어. 그냥 나 살던 대로 살 거니까 좀 냅둬. 왜 갑자기 외국 타령이야? 나는 국문과 갈 건데. 아니, 너는 사춘기 때 사고도 안 치니? 뭐 엄마에게 불만 있을 거 아니야? 막 반항도 좀 하고 그러는 거 없어? 너 대학 안 간다고 해도 엄마 괜찮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단다. 다른 집과 저희 집은 완전 반대였어요. 엄마는 바쁜 와중에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같이 놀러 가자, 여행을 떠나자 졸랐고 저는 공부해야 한다, 집에서 쉬고 싶다 이랬죠. 엄마는 어린애가 재미가 없다고 투덜댔고 나는 아니 고등학생 딸이 공부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냐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엄마를 뺀 주변 어른들은 저를 보고 바르게 잘 컸다며 칭찬하고 엄마를 부러워했지만 엄마는 좀 저를 답답해했다고나 할까요. 암튼 저는 그런 저의 성격답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 원하는 대학 국문과에 들어갔고 대학 시절에 교육학을 전공해 중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엄마는 이것도 마음에 들어 하시지는 않았어요. 왜 하필 선생님이야? 네 전공이면 회사에 취직을 해도 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도 있는데 너무 일찍 진로를 정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애들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해. 남들은 자식 선생님 못 시켜서 난리라는데. 말이나 못하면 너 안정적인 직업이라서 선생님 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 같으면 회사에도 들어가 보고 프리랜서로도 일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겠다. 지 아빠 닮아서 소심하긴. 한 번 사는 인생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봐야지. 모녀이긴 하지만 결이 완전히 다르다고나 할까요? 저는 연애도 이렇게 했어요. 대학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만나기 시작한 남자 딱 한 명과 아주 오래오래 만났거든요. 처음 사귄 남자와 대학 시절을 같이 보내다 군대를 보내고 제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할 때까지 저희의 관계는 계속 이어졌어요. 제가 먼저 임용고시를 보고 발령을 받은 뒤에 남자친구도 저처럼 임용고시를 보고 같이 선생님이 되었죠. 어릴 때 만나 어찌어찌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는 서로 설레기도 하고 좋아 죽던 시간이 있었을 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오랜 연인이 되면 될수록 서로 무덤덤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덤덤한 관계가 좋았어요. 낯선 뜨거움이나 설렘보다는 익숙함이 저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었기 때문이었죠. 데이트 역시 안 가본 곳에 가거나 이제껏 안 해본 것을 해보는 것보다는 늘 가던 곳, 늘 하던 일을 하는 걸 더 선호했죠. 남자친구 역시 저와 비슷한 성격이었어요. 자신의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미리 계획을 짜놓고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본인의 몫도 아주 알뜰하게 잘 챙기는 사람이었죠. 저희는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 매달 똑같이 돈을 넣어두고 그걸로 비용을 충당했어요.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는 일도 없고 누가 더 희생하는 일도 없는 연애가 우리였죠. 저는 그때 그게 합리적인 것이고 우리는 잘 맞는 사이라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단 한 번도 집까지 데려다 준 적이 없었어도 늘 딱 중간 지점에서 만나고 헤어졌어도 괜찮다고 여겼죠. 그렇게 오래 만난 뒤 결혼 역시 그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사람은 미리 결혼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두었고 그 결혼 계획에 제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 사귄 지 7년이 넘었잖아. 나도 발령이 났으니 우리 결혼 준비해서 내년에 결혼하자. 30 전에는 결혼을 하고 싶어. 30 전에? 돈은 어쩌고? 우리 집에서 작은 전셋집 하나는 해주신다고 했어. 자기도 외동딸인데 어머님이 좀 해주실 수 있잖아. 그 정도는 각자 집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하자. 30 전에 결혼해서 얼른 돈 모아서 집을 사는 게 내 계획이야. 어차피 양가 집에서도 저희를 잘 아는 터라 결혼 이야기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되었죠. 남자친구네 집안은 평범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신 아버지와 전업주 부인 어머니,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을 둔 누나가 있는 가족, 그런 흔한 가족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때는 왜 그렇게 좋아 보였을까요? 상견례 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생각 같아서는 조금 더 돈을 모아서 넓은 집을 얻어주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이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30 전에 결혼해야 애를 낳아도 건강하긴 하니까 말이죠. 네? 애기요? 요즘은 30 넘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무슨 벌써 나이 걱정을 하세요? 저는 애들이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걱정을 했어요. 그거는 아니죠.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애기랑 집 사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나 혼기 놓치고 그러는 거죠. 게다가 내년에는 애들 아빠가 퇴직을 해요. 퇴직 전에 결혼을 해야 하니까 지금이 딱 좋긴 하죠. 나연이도 착실하게 선생님 잘하고 있으니 얼른 결혼해서 애기 낳고 집도 넓히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전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이긴 했지만 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미래를 미리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게 또 딱히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상견례 후 어머니는 저의 이른 결혼 결정을 조금은 아쉬워하시더군요. 요즘 누가 20대에 결혼을 하느냐, 결혼하면 숨 막히게 살아야 하는데 괜찮냐, 잔소리를 하더니 이러셨어요.
너 근데 진수 정말 사랑해? 결혼해도 괜찮아? 엄마도 진수 좋아했잖아. 왜 갑자기 싫어졌어? 아니, 그런데 너 진수 말고 다른 남자 안 만나봤잖아. 다른 사람이랑 더 잘 맞을 수도 있고 여러 남자 만나보고 불같은 사랑도 해보고 실연해서 울어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그래. 실패도 해봐야 배우는 게 많은 거거든. 엄마, 사람들이 있잖아. 다 엄마처럼 사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그냥 계획한 대로 조용히 살 거야. 그게 편해. 계획 좋지. 근데 살다 보면 인생은 내 뜻대로 될 때보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 때가 훨씬 많어. 사람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냥 하루하루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열심히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생각은 없어.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결혼해서 평생 같이 할 사람이 맞을까? 하는 고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래 만난 사이다 보니 때가 되어서 결혼을 했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그때 그런 엄마의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올 리가 있나요? 저는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다른 남자를 만나니만이 귀찮기도 했고요. 하지만 사는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저와 달리 담대한 성격의 어머니는 과감한 시도와 거침없는 실행력으로 결국은 큰 부를 이루셨어요. 금싸라기 땅에 번듯한 5층짜리 건물의 건물주가 되신 거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위치가 되었지만 어머니는 거기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다른 도전을 하는 성격이셨죠.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 모녀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세상 그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에요. 저도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크면서 혼자 거칠고 힘든 세상을 헤쳐나온 어머니를 누구보다 이해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언제나 변함없이 저만을 위한 든든한 기둥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결혼식이었죠. 저는 그렇게 앞으로도 내 인생은 큰 변화 없이 조용히 흘러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사실 남편은 학생 시절부터 저희 어머니와 죽이 잘 맞는 사이였어요. 계획적이고 꼼꼼한 성격이긴 했지만 싹싹하고 변죽이 좋아 어머니의 기분을 잘 맞춰주었어요. 그래서 종종 집으로 놀러와 술 한잔도 하면서 어머니를 많이 웃겨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남편을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집안 형편이 좋아지고 난 다음부터는 저에게 경제적으로 아끼지 않는 지원을 해주셨어요. 늘 필요한 거 없냐 하셨고 저는 딱히 필요 없다고 했었죠.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은 알았지만 저는 딱히 그렇게 물건 욕심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넉살 좋게 끼어들어서 이러곤 했어요. 어머니, 나연이가 차 가지고 왔던데 뭐예요? 어머니 차도 사주셨어요? 어, 이번에 내가 그 차를 좀 바꿨어. 그래서 내가 타던 차 준 거야. 제 출퇴근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와, 진짜 우리 어머니 통도 크시고 멋지셔. 스케일이 다르시다니까요. 칭찬은 진수도 차 필요해? 나연이랑 결혼하면 차 한 대 내가 뽑아줄게. 진짜요? 정말이죠? 어머니 약속하셨어요? 와, 우리 어머니가 최고야. 남편은 어머니의 비위를 잘 맞추면서 잘 지냈고 어머니 역시 이런 남편을 결혼 전부터 좋아하시면서 입버릇처럼 저와 결혼하면 이걸 주겠다 저거 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러면 남편은 너무 좋아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추켜 세워주고 이런 게 일종의 둘의 대화였어요. 무뚝뚝한 성격의 저보다 살갑게 말도 잘하고 어머니에게 나긋나긋하게 구는 남편의 태도가 싫지는 않았어요. 셋이 있으면 훨씬 웃을 일도 많았고 분위기도 좋았거든요. 그러다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가 건물주가 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건물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저는 어머니가 건물을 사시면 그러려니 또 사업을 넓히셔서 성공을 하셨구나 하고 말았지만 남편은 흥분을 하더군요. 어머니, 저기 사거리 건물 사셨다면서요? 와, 진짜 대단하세요.
장모님이 대단한 사업가인지는 알겠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진짜 우리 어머니 여장부시다. 아유, 무슨 그런. 아직 대출도 남아있고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저런 건물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뭘. 아니에요. 저 건물이 얼마짜리인데 제가 가격도 다 봤어요. 상가 월세도 장난 아니던데요. 중심가에 있어서 제일 비싼 건물이잖아요. 장모님, 이제 저 건물도 나중에 저 주시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민망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갈수록 남편은 우리 집 재산에 관심을 많이 보였거든요. 남편은 싱글벙글 꼭 자기가 건물을 산 것처럼 신이 나 있더군요. 하지만 어머니는 딱히 대답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약간 표정도 굳으셨다고나 할까.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주책만 떨더군요. 저는 그냥 남편이 약간 도를 넘은 농담을 하는구나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그건 농담이 아니더군요. 얼마 후 시댁에 간 남편은 아주 어머니의 건물로 난리를 쳐댔어요. 엄마, 누나, 우리 장모님이 5층짜리 건물주 됐어. 장난 아니지? 이제 나한테 잘 보이라고 둘 다. 세상에 정말이니? 아이고, 이제 내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거기 월세만 내도 내 노후 자금으로 충분하겠네. 니네 누나도 이제 애들 키울 걱정 덜었다. 이러면서 둘이 꿀값을 떨어대는데 기가 차더군요. 우리 엄마 재산인데 왜 그걸로 지들 노후를 운운하는 거죠? 짜증이 치솟았어요. 더 기가 찬 건 시모뿐 아니라 남편의 누나 부부 행태였어요. 저녁 모임이 있어 식사 자리가 생기면 식사비는 아주 당연히 우리 부부가 돈을 내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저희는 꼴랑 둘인데 누나 부부는 초등학생 남자아이 2명까지 있었어요. 그래놓고 메뉴를 고를 때는 지들이 다 결정을 했어요. 우리 애들이 매운 거는 못 먹어서 칼비집으로 정한 거야. 여기 양념도 조미료 적게 써서 애들 먹기도 좋고 정말 맛있어. 괜찮지? 아유, 당연히 애들에게 맞춰야지. 안 그래? 하진아, 많이 먹어. 너는 이제 공부할 필요도 없다. 네 앞으로 건물도 떡하니 있는데 뭐가 걱정이니? 건강하게 크기만 하면 된다. 어머, 우리는 그냥 상가 2개만 주면 돼. 애들 앞으로 하나씩만. 그거면 돼.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 큰 건물에서 설마 상가를 딱 2개만 주겠니? 2밖에 없는 조카들인데. 암튼 앞으로 걱정 말고 건강만 해라. 아이, 많이 먹어. 애들이 먹기는 또 얼마나 많이 먹는지 웬만한 어른보다 더 많이 먹었어요. 게다가 형님은 물론 그 남편도 대단한 대식가였죠. 그 넷이 10인분 가까이 먹는 동안 저는 1인분도 다 먹지 못하는데 그래놓고 계산은 저희 몫이었죠. 1-2번이야 낼 수 있다 쳐도 매번 우리가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그놈의 건물주 타령. 아직 어머니가 건물 사신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그 인간들은 벌써 그걸로 무슨 가게를 할까? 어떻게 세를 낼까 계획을 하는 꼴을 보니 진짜 정내미가 떨어져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 사이에 껴서 병신처럼 웃고만 있던 남편도 꼴 보기 싫더군요. 이 일 때문에 우리는 부부싸움을 했죠. 대체 왜 우리만 매번 돈을 내야 해? 어머님 아버님도 연금 넉넉하게 나오시잖아. 너네 누나네도 멀쩡히 돈 잘 벌고 애 키우면서 왜 자꾸 우리에게 얻어먹으려고 하냐고. 이번에도 고깃값이 얼마나 하는지 알아? 우리 돈 없어. 너랑 나랑 월급 빤한 거 알잖아. 장모님은 돈 많으시잖아. 아,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굴어? 넌 그게 아깝냐? 그래, 아까워. 뭐? 장모님 돈? 그거 전부 우리 엄마 돈이야. 우리 엄마가 나 먹여 살리면서 힘들게 모은 돈이라고. 그리고 왜 자꾸 건물 타령이야? 야, 솔직히 그게 네 거야? 아니잖아. 그리고 내 것도 아니야. 우리 엄마 건물이라고. 근데 왜 니네 부모님이며 니네 누나까지 다 입을 대? 아, 진짜 미쳤어? 와, 진짜 너무한다. 지금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야? 그 정도는 우리가 내도 되잖아. 너도 그렇게 기분 좀 낼 수도 있지.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죠.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난 후에도 또 식사 자리를 만들려고 하길래 저는 작정을 하고 한우 식당으로 예약을 했어요. 제가 그나마 제일 잘 먹고 많이 먹는 유일한 음식이 한우거든요.
그 인간들은 이렇게 비싼 한우집을 다 예약했냐며 엄청 좋아하며 또 최고급 부위로 마구 주문을 하고 엄청나게 먹어대더군요. 저 역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먹었죠. 그리고 전화를 받는 척 자리를 벗어나 최고급 한우 세트까지 포장을 해서는 미련 없이 식당을 나와버렸어요. 그 전에 이미 남편 카드도 전부 정지를 시켜놓고 말이에요. 당연히 30분도 되지 않아 남편의 누나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저는 뻔뻔하게 이랬어요. 어머, 저 급한 일이 있어서 나온다고 진수 씨한테 얘기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이번에 형님네가 개선 좀 하세요. 어떻게 매번 저희가 내요. 게다가 저희는 둘이고 형님네는 넷인데. 애들이 좀 많이 먹어요? 자꾸 그렇게 얻어먹는 모습만 보이는 것도 교육상 안 좋아요. 그럼 끊을게요. 그리고 저는 친정으로 가서 엄마에게 소고기를 구워드렸죠.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너 솔직히 우리 엄마한테 용돈이라도 한 번 준 적 있어? 그래놓고 매일 우리 엄마는 부자니 뭐니 건물이 어쩌니 저쩌니.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그딴 소리 해봐. 엄마한테 전액 사회기부하라고 하고 난 한 푼도 안 물려받는다고 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식당 갈 때마다 각자 알아서 계산해. 난 이딴 짓 더 못해. 아니? 안 해. 제가 세게 나가자 남편도 움찔하더군요. 그 이후에도 몇 번 저런 일을 해버렸더니 다음부터 식사 자리가 확 줄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라는 인간이었어요. 결혼 후 우리 어머니를 졸라 새 차를 받은 날 그걸 자랑을 하다가 이런 거죠. 아유, 우리 진수 좋겠네. 예, 니네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차도 엄청 오래됐는데 얼마 전에는 고치는 값이 더 나오겠다는 말도 들었다니까. 아유, 너무 부럽다. 아, 맞다. 아버지 차도 오래됐지. 그럼 제가 이번에 싹 새 차로 바꿔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마음에 드는 차 골라보세요.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따졌죠. 아니, 지금 집에 차 2대가 있는 것도 유지비가 어려운데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차 바꾸셔야 하면 차라리 내 차를 드려. 아니면 당신이 어머니께 그 차 드리고 내 차 타고 다니던가. 내가 우리 집에 차 2대는 오바라고 반대했던 거 알잖아. 싫어. 당신이랑 나 학교 정반대인데 왜? 그냥 할부로 하면 되잖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어이가 없어서?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해. 단 이걸로 생활비 통장에 한 푼이라도 적게 입금하면 끝이니까 그렇게 알아? 그 잘난 자동차 할부금은 내 돈 10원 한 푼도 못 보태. 알았어? 저는 끝까지 모른 척 했어요. 남편은 은근슬쩍 제가 좀 도와주려나 기대하는 듯 했지만 제가 끝까지 모른 척 했더니 지가 알아서 할부로 새 차를 뽑아 대령을 하더군요. 지 월급의 반이 넘는 돈을 매달 부어가며 말입니다. 당연히 그 인간은 월급에 빵꾸가 나는지 돈이 없어서 낑낑거렸죠. 하지만 저는 모른 척하고 일부러 친정에 갈 일이 있어도 남편 없이 혼자만 갔어요. 지도 한번 당해보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쩔쩔매는 아들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부모는 자기 아들이 차를 바꿔줬다며 동네방네 자랑을 해대더군요. 더 가관이었던 건 신우였어요. 너네가 아빠 차 바꿔드렸다며? 안 그래도 우리도 차 바꿔야 하는데. 애들은 커가는데 지금 타는 중형차로는 어림도 없거든. 어디 여행을 가도 트렁크도 너무 좁고 이번에 새로 나온 대형 SUV가 딱 좋아 보이던데 말이야. 진짜 코미디도 어디서 그런 코미디가 있을까요? 저는 그야말로 빵 터졌죠. 저는 돈 없으니까 형님 동생한테 이야기하세요. 저희 대출 있는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전세해 주신다고 하고 대출 껴서 해서 그거 갚느라 힘들어요. 진수 씨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없는 거 아시죠? 아마 아버님 자동차 할부금 때문에 진수 씨 밖에서 커피 한 잔도 못 사 먹어요. 어머, 진짜 있는 사람이 더하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너 돈 좀 있다고 그렇게 유시하면 못 써. 그래, 응? 그 말이 맞다. 원래 돈 있는 사람이 좀 베풀고 그러고 사는 거야. 필요할 때 도와주고 인심 쓰고 그러면 그걸 잊겠니? 너도 진짜 돈 쓸 줄 모르는구나. 아니, 인심을 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그래요. 왜 자꾸 저희한테 돈하세요? 저희 어머니요? 그거 제 돈 아니고 저희 엄마 돈이에요.
왜 자꾸 어머님이랑 형님이 저희 엄마 돈을 보고 바라시는 거예요? 두 분이야말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언제 저희 엄마한테 밥이라도 한번 사주신 적이라도 있으세요? 진수 씨, 저희 엄마한테 용돈 한번 준 적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저희만 뭘 해드려야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맞아요? 저는 그날 감정이 격해져서 마구 퍼부어댔어요. 제 기세에 놀랐는지 시모와 남편의 누나도 화들짝 입을 다물더군요. 저는 남편에게도 대판 화를 내면서 이혼 이야기까지 꺼냈어요. 진짜 징글징글 전기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제가 절대 물러서지 않고 아예 갈라설 작정을 한 것을 보고는 놀랐는지 그 이후로 돈 이야기는 좀 들어갔어요. 저 역시 제가 그렇게까지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지 처음 알 정도였죠. 저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끝이라고 남편에게 통보했어요. 그렇게 좀 편안해졌나 했던 어느 날 인생은 왜 저에게 이런 시련만 주는지 갑자기 엄마가 아프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병원이었죠. 불길한 예감이 들더군요.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들어맞았어요. 췌장암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앞으로 4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반기절했던 것 같아요.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아무 말도 나오지도 눈물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담담하셨죠. 저를 도닥이면서 남편에게 우리 나연이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저는 그 길로 휴직을 하고 병간호에 매달렸어요. 이 췌장암이 너무 고약한 것이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발견을 할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였어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는 어머니를 보며 내가 해드릴 수 없다는 사실에 저는 매일매일이 절망이었어요. 어떤 정신으로 병원 생활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때 남편이 큰 도움이 되었죠. 아니, 도움이 되었다 생각했어요. 죽상을 하고 있는 나와는 달리 남편은 매일 씩씩하고 밝은 모습으로 병원에 와 어머니를 웃게 해주고 기운을 차리게 해드리고는 했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이 어머니와 저에게 힘을 주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더군요. 저와 교대를 해준다기에 잠깐 샤워를 하고 돌아오는데 남편이 병실과 멀리 떨어진 복도에서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아른 척을 하려고 다가서는데 남편은 제가 온지도 모르고 전화기에 대고 이랬어요. 엄마, 이제 2달도 안 남았어. 2달만 있으면 가지. 췌장암은 못 고쳐. 절대 못 고쳐. 걱정 마. 금방 가. 그럼. 이제 우리는 앞으로 걱정 없어. 너무 좋아. 그 인간들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걸 전부 기회다 싶어 기뻐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의 밝은 모습은 진심이었던 거죠. 진심으로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가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좋았던 거였어요. 우리 엄마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 놓은 것을 그들은 홀랑 먹을 생각만 한다는 사실에 치솟아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는 엄마 앞에서 펑펑 울고 말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저를 달래셨어요. 앞으로 겁먹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못할 일은 없다 생각해. 무서워하지 말고 열심히 살면 다 될 거야. 걱정 마. 이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줄게. 2달 뒤 어머니는 거짓말처럼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저희 하늘은 무너지고 말았죠.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 저는 넋이 나가 있었어요. 엄마가 숨을 거두시고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엄마를 껴안고 울부짖었어요. 남편이 겨우 저를 말려서 장례식장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였죠. 저는 그제야 엄마가 왜 그렇게 아빠의 장례식장에서 울고 또 우셨는지, 왜 그렇게 서러워 보이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다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도 손을 잡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슬프고 고통스럽더군요. 게다가 저희는 친척도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 쪽 친척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소식이 끊겼고 어머니도 워낙 친척이 없고 단촐했던지라 올 사람도 없었죠. 그저 평소 어머니와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과 지인들, 사업관계로 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사업을 하셨던 분답게 장례식장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저 대신 남편이 모든 일들을 착착 진행해 주었고 시부모들과 남편의 누나 부부도 일찍 와서 일을 처리해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뭐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울고 또 울었어요. 불과 반년 전만 해도 건강하셔서 같이 여행도 가자고 내년 봄에는 제주도라도 같이 놀러 가자던 이야기를 지킬 수 없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폭풍 같은 첫날이 지나가고 한밤중 조문객들이 좀 뜸해지자 남편은 저에게 가족실에서 잠깐 쉬라고 했어요. 이러다 당신도 큰일 나겠어.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지. 조금이라도 눈 붙여, 응? 내가 밖에 있을게.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있겠어요. 자리에 눕기는 누웠지만 또 눈물만 흘렀죠. 그런데 문상객들이 돌아간 밖에서 두런두런 사람들 소리가 들리더군요. 누가 또 이 밤에 왔나 싶어서 힘들게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더니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시모랑 시부의 누나 부부까지 한밤중까지 돌아가지도 않고 친척 없는 우리를 위해 자리를 지키는구나 고마운 마음이 들여는 찰나 이상한 단어가 들리더군요. 건물이 어쩌고 증겨가 어쩌고 번뜩 정신이 든 제가 대체 이 인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다가갔더니 저를 발견한 시모가 살짝 놀라더군요.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시간이 늦었는데 안 가셨어요? 지금 무슨 말씀들 하고 계신 거예요? 건물이며 징여며. 그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아휴, 들었니? 어차피 니나 어머니 유산 네가 다 물려받을 거 아니니. 네 가족은 이제 우리밖에 없잖아. 보아하니 친척도 거의 없는 것 같던데. 이제 서로 의지해서 잘 살아보자는 거지 뭐.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니네 엄마 건물 말이다. 그거 너가 다 물려받을 거 아니야. 식당도 있고 다른 땅도 있다며. 그거 어떻게 운영할지 이야기해서 정했어. 그리고 물려받으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금이 세다며. 이참에 명의를 바꾸면 훨씬 낫다더라 얘. 어이가 없어하는 신우 남편이 끼어들더군요. 이런 거 잘 모르죠? 상속세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이런 문제 골치 아파요. 그냥 이참에 빨리 명의만 바꿔도 세금도 훨씬 적다고요. 아, 걱정 마세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처리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래, 우리 사위가 이런 거 다 잘한다. 너는 맡겨만 둬. 계획도 우리가 다 짰어. 1층은 우리 아들, 2층은 우리 딸 이렇게 딱딱 맞췄지. 이러면서 그 인간들은 상갓집에서 깔깔대며 웃었어요. 정말 당장 쳐 죽이고 싶었죠. 아직 우리 엄마 장례식도 안 끝났어요.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지났다고요. 진짜 너무들 한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너무한다니. 너 이런 건 미리미리 빨리 딱 정리해서 처리해야 하는 거야. 아니 사부인도 그렇지. 미리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 이런 건 알아서 미리 정리하고 처리하고 넘겨주고 가셔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선생이나 하면서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어쩌려고 그래? 그렇게 큰 건물을 뭐 네가 관리할 수 있겠니? 조용히 하고 하자는 대로 해. 너도 학교 그만두고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면 될 거 아니야. 와, 우리 엄마 진짜 박력 있다. 역시 내가 장모님 비유 맞추느라 대장부라고 했지만 사실 진짜 대장부는 여기 있었어. 어이가 없고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놈의 건물. 그들은 신이 나 보였고 앞으로의 행복한 미래를 믿고 즐거워 보였죠. 제 기분 따위는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따위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입을 떡 벌리고 있는 저에게 그 인간들은 거기 상가에 어떤 가게가 들어와 있냐, 거기 새는 어떻게 들어오고 그 통장은 어떻게 관리를 하냐, 거기 관리인과는 친하냐 어쩌냐 꼬치꼬치해 묻더군요. 저는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들어가 누워버렸어요. 그 이후로도 새벽까지 그 인간들이 지들끼리 수군대며 신나했습니다. 그들은 인간들이 아니었어요. 인간이라면 아직 장례식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엄마의 이야기를 떠올렸죠.
앞으로 겁먹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못할 일은 없다 생각하라는 말을 말입니다. 저는 저희 건물 관리인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낮에 왔다 가셨지만 지금 통화를 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분은 저희와 오래 함께 일을 하신 분이기도 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자산 관리와 세금 처리를 해오셨던 분이고 진심으로 저희를 위하시고 있다는 것도 알았죠. 저는 이를 악물기로 했어요. 절대로 맹세코, 절대로 그냥 이 인간들을 놓아주지 않기로 말이죠. 사실 이전에는 질릴 대로 질려서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는 그냥 조용히 이혼을 하고 말 생각이었어요. 제가 이 인간들에게 더 이상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하지만 이 인간들은 항상 저의 기대 이상을 보여주었으니 저 역시 저 인간들에게 기대 이상으로 보답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를 무시하고 제 어머니를 무시하고 저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려 한 만큼 저 역시 저 인간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전부 다 부셔버리리라. 저는 밤새도록 결심하고 또 결심했어요. 장례식이 끝난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그 인간들은 빨리 서류 정리를 하자고 난리를 쳐대며 재촉을 하더군요. 저는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물론 저 역시 관리인분과 함께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있던 중이었죠. 모든 서류 정리가 끝난 다음 저는 시댁 식구들을 모아 의논을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상속세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엄마가 이 건물을 사실 때 대출을 끼고 사셨거든요. 거기에 다른 땅이랑 상가들 세금도 나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다른 돈이나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재산이 너무 덩어리가 크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야? 돌려 말하지 말고 빨리빨리 말해봐. 지금 필요한 돈이 현금으로 총 50억 정도 돼요. 그걸 제가 어떻게 마련을 하겠어요? 뭐? 50억? 아이, 그렇게나 많어? 네, 건물이 금싸라기 땅 한가운데라 워낙 비싸고 거기가 새도 잘 나가는 거 아시잖아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건물을 팔아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세금도 해결되고 돈이 남아요. 건물을 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걸 왜 팔아? 장모님이 그 건물 사고 거기가 얼마나 올랐는데. 그런 방법이 있어? 돈이 없잖아. 대출도 많아. 그냥 건물 팔아서 거기 대출 갚고 우리 대출도 갚자. 그러면 남은 돈으로 우리 집 정도는 장만할 수 있을 것 같아. 누님네 차도 한 대 뽑아드리지 뭐. 그 정도도 어디야? 아니 그래? 설마. 진짜 확실한 거 맞아? 관리인이랑 이야기했다면서 그 인간이 사기친 거 아니야? 안 되겠어. 내가 당장 연락을 해봐야겠어. 그 인간들은 지들끼리 난리가 났더군요. 그러면서 관리인을 불러오고 서류를 보고 진상을 떨어댔어요. 하지만 별수가 있겠어요. 제 말은 사실이었죠. 상속세 금액이 정확하게 찍힌 영수증과 건물 대출 관련 서류, 거기에 다른 상가와 건물 대장을 확인을 하더니 지들은 또 모여서 그 가짜는 회의를 해대더군요. 그러고는 저에게 이랬어요. 차라리 이렇게 해. 우리가 누나랑 엄마 아빠 전부 어떻게든 상속세를 만들어서 내줄 거니까 아예 건물의 지분을 나눠서 소유권을 넘겨줘. 그냥 돈 받고 판다 생각하면 되잖아. 어차피 너 혼자 감당도 안 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관리인분이 그 얘기도 했어. 시댁에서 상속세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하면 세금이 이중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런 경우에는 우선 상속세를 먼저 내고 층별로 임대 계약을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게 낫다고 하셨어. 당신이 확인해봐. 확인하고 말고 뭔 필요가 있었겠어요. 그들은 눈이 벌게져서 돈 50억을 만들기 위해 난리를 쳤어요. 시부모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고향집에 있는 땅을 팔고 개인 대출도 전부 풀로 받았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차를 팔고 개인 대출을 은행 여러 곳을 돌아가며 받아왔어요. 남편 누나네 역시 집 담보 대출이며 그쪽 시댁 집 담보 대출에 고향집 땅이며 개인 대출까지 100억이 넘는 건물을 가로채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꼴을 보고 있자니 우스웠죠. 저는 그 인간들이 만들어온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차용증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다른 계약서를 내밀었죠. 엄마 재산을 정리하면서 알았는데 여기 상가 4개를 분양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새로 개발되는 상가 단지인데 너무 좋아요. 보세요. 상가 하나씩 100평이 넘어요. 지금 건물 상가는 임대 계약도 아직 많이 남았고 정리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함부로 상가 세입자 내보낼 수도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상가 4개 전부 다 드릴게요. 여기서 3개만 받아도 대출이자는 물론 대출금도 금방 갚으실 거예요. 대박. 이런 건 또 언제 사놓으셨대? 4개를 다 주는 거야? 여기 완전히 새로 개발된 곳이라서 서로 들어가려고 하던데. 거기 맞지? 아니 그러면 이 상가 받고 건물은? 건물 나중에 안 주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일단은 건물 상가 정리하기까지 시간 걸리니까 그때까지 대출이자며 힘드니까 내가 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정리되면 다시 계약하면 되잖아. 당신이랑 나랑 남도 아닌데 나 못 믿어? 내 이야기에 금방 그 인간들은 해벌레 좋다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그 상가 4개를 넘겨버리고 그 인간들과 손을 털었죠. 사실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그 알짜배기 건물에는 대출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가며 건물을 구입하실 분이 아니었죠. 처음 구입할 때는 대출이 있었지만 곧 어머니가 세워놓은 계획에 맞춰서 금방 갚으셨어요. 거기에 상속세도 미리 전부 해결을 해놓으신 상황이었어요. 예전부터 건물 상속에 대해 계획을 세워놓으셔서 상속세용으로 종신보험을 들어놓으시고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도록 다 해놓으셨던 것이죠. 그저 호탕하고 일을 벌일 줄만 알았던 어머니는 사실은 뼛속까지 계획적이고 철두철미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 모든 계획을 다 알려주시고 잘 해결하라고 당부까지 하셨죠. 이렇게 전부 다 성공을 하신 어머니셨지만 딱 이 상가 4개, 새로운 상업지구에 분양을 받은 이 상가 4개가 문제였어요. 엄청나게 호황을 할 거라는 홍보에 속아 큰 상가 4개를 분양받았지만 지상업지구 자체가 전혀 흥행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멋들어지게 건물은 지었지만 근처 공장과 회사들이 갑자기 다른 도시로 이전 계획을 발표하는 바람에 그 상가 지구는 곧 망할 것이 뻔히 보였어요. 아직은 괜찮아 보였지만 주변 인구가 확 줄어들고 상가는 공실만 가득하겠죠. 분양을 받고 세를 놓기도 전에 어머니가 몸이 아프셨고 그 이후에는 악재가 퍼져서 세를 내지 못하고 대출금만 나가고 있던 곳을 저는 돈을 받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전부 넘겨버린 거였어요. 그 이전에 상가 관리인 분과 법률 자문까지 받아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받았죠. 물론 그 인간들은 역시 미리 자료 조사도 해보고 거기도 가보고 나름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듯 했지만 정보력만은 그리 철저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어쩌면 욕심에 눈이 멀어 보고 싶은 것만 보았던 것일 수도 있죠. 그저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건물과 아직 장사를 하고 있던 상가들만 보고 눈이 뒤집힌 그들은 곧바로 제 계약서를 낚아챘죠. 하지만 현실을 깨닫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세를 놓아도 상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월세를 내려도 계약이 되지 않자 그제야 그곳이 망한 상가라는 곳을 알아챈 것이었죠. 딱 2달이 걸리더군요. 제가 나머지 모든 서류 처리 작업을 마치고 집이며 이혼 준비를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 인간들은 전화로 화를 내더니 제가 상대해 주지 않자 하루는 우르르 집으로 몰려왔어요. 눈에는 도끼가 가득했죠. 너 알고 그랬지? 뭐 월세가 어쩌고저쩌? 야, 거기 곧 망한다더라. 아무도 세를 안 들어온다고. 니까지 어디서 우리한테 사기를 쳐? 당장 내 건물이나 내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 건물? 어디서 이 거지들이 와서 난리들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뺨을 올려붙였어요. 짝 소리가 나자 놀란 인간은 어버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왜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와서 난리치면 내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았어? 웃기지 마. 지금 경찰 불렀으니까 당장들 나가. 그리고 내 건물? 어이가 없어서. 야, 그게 어떻게 네 거야, 내 거지? 그리고 상가? 니들이 좋다며 산다고 해서 준 건데 왜 이 난리야? 어이씨,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너 일부러 이런 거야? 야, 이 나쁜 년아.
당장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저기요. 그쪽 돈만 소중하고 제 돈은 안 소중해요? 어떻게 인간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상가 당신들이 다 직접 서명하고 도장 찍은 거 잊었어요? 그 상가 내게 원래 60억 가까이 하는 거 오히려 더 싸게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나 먹고 떨어져요. 뭐? 너 다 알고 이런 거야? 너 어떻게? 그럼 내가 바보 등신인 줄 알았어? 그래놓고 우리 엄마가 평생 모은 걸 공짜로 가지려고 했어? 이 거지 같은 것들이. 니들도 힘들게 노력해서 갚아가면서 재산 모아봐. 이 사기꾼 새끼들아, 당장 꺼져. 그리고 너랑도 이제 끝이야. 저는 소리치며 그 인간들은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이혼 서류도 함께 던져버리며 말이죠. 그 인간들은 악을 쓰면서 고소를 하겠다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지들이 그렇게 얕봤던 저는 미리 완벽하게 서류 작업을 마쳐 놓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서류를 보고도 동의하고 서명했던 건 그 인간들이잖아요. 말도 미리 정확하게 했으니까요. 상속세 금액만큼 돈을 받고 상가를 주겠다. 이렇게 말이에요. 아니죠. 상가 원래 분양가보다 더 싸게 줬죠. 그러니 그들이 재판에서 이길 승산은 없었어요. 이혼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시댁에서 전세를 껴서 장만해준 전셋집의 대출은 어느 순간 제가 다 갚고 있었고 생활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사위에게 준 용돈이며 차까지 전부 쳐서 전셋집도 가져왔죠. 저는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변호사만 고용했어요. 재판에서 완벽하고 깔끔한 승리를 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대로 재판은 깨끗한 저의 승리로 끝났어요. 재산은 물론 이혼 소송도 한꺼번에요. 그렇게 그 인간들을 저는 제 인생에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독립에 성공했던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일을 정리하고 저는 엄마의 유언대로 앞으로는 용감하고 씩씩하게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새로운 일이나 하고 싶은 일 앞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이죠.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난 뒤 저는 곧바로 학교도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학원을 운영해 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의외로 선생님을 하다 보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제 적성에 맞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이런저런 한계가 많았어요.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없었고 제약도 많았죠. 저는 건물 상가 계약이 끝나기를 기다려 건물 한 층을 터서 학원을 열었죠. 아이들이 공부는 물론 마음껏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처음 1년 동안은 진짜 학원에만 매달려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힘들고 몸도 피곤했지만 바쁠수록 에너지가 샘솟더군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학원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겠다. 오늘은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하고 기대하게 되는 그런 하루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이제껏 매일 눈을 뜨면 똑같은 하루에 똑같은 감정들, 매일매일 기대할 것도 설레는 것도 없는 하루들만 반복했던 저에게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그리고 행복했어요. 매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걸 기대하고 살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불안하지도 무서운 일도 아니더군요. 오히려 많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제야 저는 이것저것 부딪혀도 보고 울어도 보고 실패도 해봐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이걸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지금의 저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아요. 다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1년은 죽어라 일만 했더니 학원 점점 번창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층만 쓰다가 다음 해에는 그 위층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아래층까지 전부 확장을 하게 되었죠. 지금은 저희 학원 전용 방송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일부 강의를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무료로 방송을 할 계획도 세우고 있죠. 전 남편 가족들이요. 당연히 형편이 많이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 인간들은 소송을 아주 길게 끌어갔어요. 증거와 모든 서류가 정확한데도 저를 천하의 사기꾼과 나쁜 년으로 만들려고 했죠. 하지만 그 인간들은 몰랐을 거예요.
제가 그 인간들끼리 회의를 하는 걸 전부 몰래 녹음을 해 놓았다는 걸 말이죠. 얼마나 저를 바보 천치로 봤는지 바로 제 코앞 제 집에서 작전을 짜고 저를 속일 계획을 짰던 것이죠. 거기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일단 상속세만 줘버리고 그걸 빌미로 차근차근 이전을 받으면 돼. 그러고 나서 학교 그만두고 우리가 관리한다고 한 다음에 통째로 다 뺏어버리면 그만이지, 안 그래? 그래, 그러면 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층씩 가지면 되잖아. 아니지. 여기가 지금 엄청 올랐어. 한 몇 년 있다 더 오르면 홀랑 팔아가지고 누나랑 나눠서 다른 건물 하나씩 사면 돼. 아니면 여기 담보로 대출 받아서 사도 되고. 이러나 저러나 쟤는 모를걸. 나중에 빚만 떠넘기고 우리는 새 출발하는 거지. 어쩜 너는 언제 이런 계획을 다 세웠어? 내가 왜 학교 다닐 때부터 쟤만 오래 만나고 결혼도 일찍 하자고 했겠어. 부잣집 외동딸 만나서 재산 챙기는 게 다 계획이었다니까. 일찍 결혼해야 갈라서도 내가 새 출발하기 좋잖아. 마침 장모님까지 일찍 돌아가셨으니 이게 얼마나 럭키야. 일이 다 잘 풀렸어. 재판부는 경악을 했어요. 결국 그 인간들은 2심까지 가더니 변호사 비용도 벅찼는지 그 이후로는 포기를 하더군요. 그리고는 대출 이자를 내느라 허덕거리며 산다고 하더군요. 상업지구 상가는 그 이후로 새는커녕 팔리지도 않았죠. 가격도 10분의 1로 떨어졌어도 그 누구도 얼씬하지도 않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도 그거라도 있으니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라도 어디예요? 전 남편은 그렇게 저를 저주하고 난리를 치더니 얼마 전에 전화를 와서 사정을 하더군요. 자신을 내 학원에 취직을 시켜주면 안 되겠냐고 말이죠. 월급이 다 차압이 들어와서 결국 나 학교 그만뒀어. 이렇게 되니까 속이 시원하냐? 우리 엄마랑 누나도 나가서 식당 일하고 매형도 투잡 뛰느라 너무 힘들어. 도의적으로 우리 좀 도와줘라. 너네 학원이 다른 곳보다 보수도 좋던데 정말 나 열심히 할게. 너도 책임이 있잖아. 우리 만난 세월도 있는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써주라. 어? 나 다른 층에서 일하고 절대 네 눈에 안 띄면 되잖아. 웃기지도 않더군요. 늘 이런 식이었죠. 지가 필요할 때 말로 꼬드기고 지 이득만 챙기는 거머리 같은 인간. 언제나 돈 한 푼도 손해를 보려 하지 않았던 인간. 이제 저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걸 알게 해줘야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야, 원래 빚을 지면 열심히 일해서 갚는 거야. 네 엄마랑 네 누나는 뭐 앉아서 놀기만 해야 되는 팔자야?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빚 갚아야지. 니들이 나 털어먹고 니들끼리 살려다 안 되니까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참. 책임. 개소리도 적당히 해야지. 재수 없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리고 나도 공짜로 성공한 거 아니야. 열심히 일해서 이룬 거니까 너도 열심히 살아봐. 어쩜 매번 남의 덕만 보려고 하니? 그 정신 상태를 고쳐야 할 거야. 그러면 그깟 빚 금방 갚으니까 힘내고 열심히 살아. 저는 이러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야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쩌겠어요? 그게 세상 이치인 걸 말이죠. 요즘 저는 바쁘지만 행복해요. 이제야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과 성취감을 주는 것인지 이제야 알았거든요. 어머니의 말이 다 맞았어요. 걱정과 두려움을 버리고 용기만 조금 내면 사람이 못할 일이 없었다는 말이요. 역시 우리 어머니는 용감하고 또 현명하고 따뜻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글 처음에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것을 시작할 용기를 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패를 해도 어때요? 또 그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용기를 내서 시작을 해보세요. 일단 시작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가 보이고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사는 인생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들도 꼭 경험하셨으면 해요. 그럼 매일매일 기대되고 행복한 인생을 즐기시기 바라시면 저는 물러갈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행복한 일만 함께 하세요.